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2013년 1월 26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올해. 근데 다음에는 아마 2월 23일이나 아니면은 뭐 3월달부터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D-Day 7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뭐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할 테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수업이니까 점심이나 같이 드시고 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오후에 또 수업 같이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력, 원자력, 총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3시간에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공부하는 요령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력 같은 것들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력 같은 거하고 원자력 부분을 좀 빨리 설명드리고 총론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론 부분은 조금 1시간 정도, 그리고 기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주일 동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설명만 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이제 1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가지고 한 6시까지는 요 1에서 100문제 부분만 다시 또 집중적으로 해서 또 다시 또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런 부분,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교재에 한 반 정도가 나갑니다. 오늘 뭐 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인가요? 150페이지까지. 대략 한 90페이지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는 게 좀 빨리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루만 해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책 한 권을 충분히 뛸 수가 있습니다. 송배종공학도 하루 안에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옛날에 봤더니 그 강영석 의원이 자기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책을 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 중에 많은 것 중에서 그걸 요약하는 훈련을 자꾸만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책을 처음에 한 권을 봤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반 정도만 본다. 그 다음엔 또 3분의 1 정도만 본다. 그 다음에는 뭐 10분의 1 정도만 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만 가져가실 수 있게끔. 왜냐면 일주일 내에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100문제든 200문제든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다 보면은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력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력 부분이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빈도수가 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연속의 원리, 뭐 베르누이의 정리, 뭐 토리첼리의 정리가 3개가 합쳐져서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셋 중에 하나만 10점짜리로 나온다든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 쪽에 대한 문제도 무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도록 하고요. 수력 부분을 보시면 조합수자가 나옵니다. 조합수조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4글자가 있죠. 뭐였었나요? 예? 이게 생각이 나야지 답안지를 쓰신다고요. 조합수조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단차 수제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단정령, 차동령, 수실령, 재수고궁령. 이 종류를 쓰지를 못하면은 기본적인 걸 쓰고 종류를 들어 설명하시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설명하시오. 기능이 뭐가 있었죠? 2가지? 이래서 시험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가 시험인데. 뭐라고요? 수격작용, 서징작용. 수격은 이제 해머링, 친다 이거죠. 수벽을 이제 압력관속을 친다. 해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징은 예를 들어 서핑 같은 거 생각하시면 서핑은 어떻게 하죠? 파도에서 타죠. 이렇게 위아래로. 서징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서징이다. 수격은 해머링이니까 아내를 뭔가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연상해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캐비테이션.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기포가 터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포가 터지는구나. 근데 그럼 기포가 터지는 게 왜 터지냐? 이제 압력하고 관련이 있구나. 왜냐? 기포가 이제 압력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뭐 포화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지, 화력 쪽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상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십니다.
수차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키워드로 외우게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어떤 키워드로 했었냐면, 그냥 뭐 5글자로 외우는 경우도 있고, 6글자로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72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유효낙차로부터 수차의 종류를 결정한다. 두 번째, 결정된 수차의 종류와 유효낙차로부터 수차의 비속도를 구한다. 세 번째, 유효낙차와 최대 사용 유량으로부터 출력을 구하는 회전 속도를 구한다.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이제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하시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외울 때 저는 유종비, 그러니까 유효낙차로부터 종류를 결정하고 종류로부터 비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유종비를 먼저 외워놓는 겁니다. 뭐 유공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참고서에 보시면 우공비도 있지 않습니까? 우공비 참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종비를 외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출력을 구하고 회전 속도를 구하고 나중에 극수를 구한다면 극수를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회전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종비, 출회극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외워놓는 겁니다. 일단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돼 순서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단계를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 풍력이 나온다. 저쪽 총론 쪽에 가서 보시면 풍력에 보시면은 풍차에 대한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럼 풍차에 대한 종류가 수평축이 있고 수직축이 있습니다. 그럼 수평축에 어떤 종류가 있고 수직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풍차를 이용했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럼 딱 풍차하면 어떻게 나와냐면 저는 평내미 푸세로 외웠습니다. 수평축은 평내, 네덜란드형이 있고, 미국 다익형이 있고, 프로펠러형이 있고, 세일리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에워버리는 겁니다. 직바사다. 그러면 수직칙이 있고, 바달형이 있고, 사리우스형이 있고, 다리우스형이 있고, 직바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에워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그 풍차를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바소, 전락, 환한계. 바람에 대한 불안정성. 왜냐면 풍차가 돌으려면 바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바소, 전압이 불안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 낙내가 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때가, 항이 뭐였지? 그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개통에 대한 연결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자세히 생각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키워드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유종비 출회극.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유종비 출회극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회전속도 유종비 출회극.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 길 가시면서도 회전속도 하면 유종비 출회극, 조합수조, 단차수제 이렇게 요거에 대한 키워드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10점짜리 문제를 쓰실 때 맥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목차만 작성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시는 건 어느 정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특유속도, 비속도가 뭐였죠? 특유속도하고 비속도가 같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헷갈립니다. 1m에서 1kW의 압력을 1kW의 부분을 발생하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수차가 이제 보시면 기하학적으로 같은 특성이면은 같은 그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비속도거든요. 죄송합니다. 수차 종류의 한계치 이것도 12, 23, 30, 40, 50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12, 23이고 여기는 뭐였죠? 150, 250, 350, 그 다음에 25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350, 그 다음에 800, 이런 식으로. 그것들도 이제 계속 외우시다 되고, 여기 위에는 2만이고, 밑에는 n 플러스 20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30, 40, 50.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을 하실 겁니다. 일단 써줘야 되니까. 답안지에. 그 표를. 비속도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실 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표현하실 때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수식화하라고 되어 있죠. 설명을 하려면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기 좋게 비속도 같은 건 표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끔 비교를 해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비속도를 할 때 수차의 종류가 나오죠.
수차의 종류 키워드 5글자가 뭐였죠? 예. 펠스 사카러. 이제는 조금씩 나오시네. 펠이 뭐였죠? 펠톤 수차. 스. 프란시스. 카플란. 펠스 사카. 예?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이제 충격 수차하고 반동 수차로 나눠진다. 먼저 그렇게 외우신 다음에 충격 수차하고 반동 수차가 있고, 펠스 사카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고 나서 그 수차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죠. 기본적인 이제 펠스 사카러가 나와야지 거기 이제 비속도가 대략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되고, 유효낙차가 크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갖다 매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맞춰주시는데, 기본반에서는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하고 있고요. 연구반에서는 그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아까 풍력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점 같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급 과정에 가서 보시되 여기서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연석의 원리가 뭔지. 연석의 원리 하면 이제 수식이 생각이 나야죠. 어떤 수식이 있었죠? Q는 AV. 예? 유량은 단면적하고 속도하고. 그럼 이제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요. 베르느의 정리. 수식이 생각이 나시나요? 뭐였죠? H 플러스 WP 분의 EG는 그때는 H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토리첼리 정리가 뭐였죠? 예? 토리첼리의 정리 V는 루트 EGH. 이게 안 나오면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죠. 토리첼리 정리하면 이렇게 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의 속도하고 여기서 속도하고 유량에 대한 크기는 똑같다 해가지고 이 높이하고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연속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베르누리 정리를 알기가 쉽고요. 베르누리 정리를 가지고 토리첼리 정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고 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양수발전소 효과 이제 그 전에 몇 번 해드렸었는데 양수발전소를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 뭐였죠? 양수발전은 어디에 쓰여지죠? 키워드 4글자. GIS 쓸 때 GIS 설치 장소 도해양구라 했죠. 도해양구. 도심지, 해안지역, 양수발전, 고시를 요구하는 부분. 그럼 양수발전 같은 데서도 보시면 그런 부분 보셔도 되고요. 기동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좀 잘 안 됩니다. 와닿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전전압이라든가 반전압이라든가, 직결 전동기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은 그냥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수발전소의 기능과 특성. 어떤 피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좀 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틀리지만 주된 포인트가 딱 있다는 얘기죠. 그 포인트는 꼭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봐가면서 자기한테 와닿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꾸 써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씩 붙여서. 양수발전소의 최근 기술 동향 해가지고 가역 펌프 수차가 이제 나옵니다. 가역이라는 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양수발전은 어차피 여기 발전기 하나 가지고 펌프질을 해놓고 물을 심야에는 펌프질을 했다가 주간에 피크부 할 때는 다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역이라는 게 이쪽으로도 보내고 거꾸로도 내보낸다는 게 가역인데 문제는 이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리스형을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양수발전소의 발전기들에 대한 종류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가역시 그 다음에 텐덤식, 별치식 해가지고 축이 하나냐, 두 개냐, MG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은 써주셔야 되니까.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수조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키워드? 단차수제. 왜냐면
자꾸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생각이 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차수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합수조는 압력수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댐이 있고요. 댐에 여기 압력수로가 있고 이쪽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압력수로 밑에 부분에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위쪽에 연결된 수압관에 압력수로하고 수압관에 접속부에 설치된 자유수면을 가진 수조다. 자유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부가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부가 뚫려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이제 나중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조합수조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기능? 수격작용, 그 다음에 서징작용, 수차의 급격한 부하 변동. 이거 왜냐면 이 압력 수로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물은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 위치 에너지에서 물이 계속 압력에 걸려있을 거 아닙니까? 밑으로 때려 박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 압력이 거꾸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치고 올라오다 보면 이 연결 부분들이 거의 약하죠.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배관 같은 게 있죠. 보일러 같은 경우, 수도 같은 경우 터지는 데가 어떻게 되냐면 동으로 된 부분에 대한 접속부가 다 터져 나간다. 거의 케이블도 터지는 데가 어디냐면 접속부가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이 접속부 부분에 그런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은 그런 압력 관로 같은 게 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압력 다른 데로 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압력 부분이 걸리는 부분에다 이렇게 수로를 해가지고 상부로 뭔가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물의 이런 위치 에너지를 빼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격한 부하 변동, 그게 바로 발전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수격작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상부로 이제 물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 사용량 변동에 의한 서징작용. 서징작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수위가 상하로 승강 진동하는 현상. 압력은 수격이고 물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서핑 탄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징작용이 있다. 그래서 조합수조의 기능 두 개는 수격작용하고 서징작용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종류는 단차수제 해가지고 네 종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수조의 종류는 뭐라고요? 단동형.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좀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가. 아까처럼 압력도 흡수하기가 좋고 서징도 흡수하기가 좋다. 하지만 얘가 커져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경제형으로 가겠죠. 그 다음 차동형. 뭔가 두 개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디퍼런셜이니까. 차동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예? 여기 부분은 이제 두 개가 있긴 한데 요 가운데를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압력 같은 걸 빼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멍이 작죠. 이 포트 부분이 포트나 제수공 같은 게 작다 보니까 크기를 좀 작게는 해줄 수 있는데 아까처럼 어떤 압력 같은 경우 아니면 서징 같은 거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데는 단동형보다는 조금 영향이 적겠죠. 그 다음 단차, 수실형입니다. 수실형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안에다 이렇게 수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걸 하지만 얘는 여기는 작아도 되고 이 옆에를 넓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작게 만들지만은 여기서 수실을 여러 개 둠으로 해가지고 물의 양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차, 제수경용이 나오는데 제수경용은 단동형하고 비승을 할 때 중간에 이제 포트만 이렇게 놔둬둔 겁니다. 제수경용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림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차동형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생기게 되면 여기 빼고는 나머지 차동형이나 제수경용에는 이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제수공이 있겠죠, 당연히. 제수공이 뭘 의미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동형,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간단한 구조이다. 수차의 유속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둔하여 큰 용량의 수조가 필요하다. 수격장의 흡수가 확실하고 아까처럼 그리고 수면 승강이 완만함으로 발전소의 운전이 완성된다. 좋긴 하지만 이제 커져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동형입니다. 차동형은 아까처럼 두 개가 있지만 분명히 이제 제수경용 때문에 아까 어떤 영향을 덜 움직이겠죠. 자, 수로와 수조를 작은 포트로 연결하고 라이저. 아까 중간에 올라가는 라이저 부분이 물에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거기서 담당한다는 얘기죠. 구조가 복잡하다. 부하 급변 시 라이저 내의 수위가 우선 승강하므로 수격작용의 감소가 빠르다. 수격에 대한.
압력분만 그쪽 라이너로 해가지고 쭉 빼주는 거죠. 압력이 생기면서 쭉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처럼 차동이니까 양쪽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의 그 양들이 틀려질 거냐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차동용 같은 경우는 50%로 줄여줄 수 있다. 크기를 줄여주는데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가운데가 라이너고요. 여기가 포트. 아까 제수공용에서 포트가 뭐라고요? 제수공용의 포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포트. 그래서 여기가 제수공용에 하나만 있었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라이너. 라이너 쪽에서는 수격이 생겼을 때. 이 포트 부분은 이 구멍을 통해서 서징 작용을 흡수를 하려니까 구멍이 작으니까 서징을 흡수하기가 좀 힘들겠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감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서징에 대한 감쇄 부분보다는 수격 작용의 감쇄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차, 수실령 같은 경우는 단동형처럼 돼 있는데 옆에 수실이 있죠. 그래서 수실령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수조의 상하부에 수실을 설치한 구조. 수실은 수량의 과부족을 담당하고 수조는 부하 변동에 대한 서징 작용을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수실은 뭐라고요? 수량의 과부족. 수조, 여기 수조 부분은 서징. 그러니까 라이너도 보시면 이렇게 똑바로 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징 작용을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수격 작용에 대한 흡수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까 단동형은 수격 작용의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수격 작용. 그 다음에 얘는 서징 작용. 그 다음에도 이제 서징 작용.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수공용. 제수공용은 차동용에 이 부분이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포트만. 수로와 수조를 작은 구멍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근데 수격작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수격작용이 주라고 그러면 여기는 서징작용이 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우실 때도 단차 수제 애워주시고 수격, 서징 이렇게 애워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이제 나중에 헷갈리면 돼요. 차동용 같은 경우. 이게 차동용인지 이게 지금 제수경용인지. 근데 차동용은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라이너가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 아까 기포가 터진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의 정의와 발생 원인.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특이속도, 비속도 이런 것들도 정의를. 그럼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시냐. 그림이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지금 러너 같은 걸 그려놓고 거기서 기포가 터지는 거.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 읽어보시면 운전 중에 수차의 각 부분의 유속과 압력은 다르다. 어느 한 부분의 압력이 그때 수온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그 부분의 물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 이거죠. 증기압 이하로 떨어진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압력이 높을 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압력이 여기 부분은 수증기 없이 바로 기포가 되는 건조 포화증기가 되는 부분이죠. 이 물에서 여기는 포화증기가 됐다가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 수증기에서 포화증기로. 근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영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수 중에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가 물과 함께 흐르다가 압력이 높은 곳에 도달하면 여기 있던 수증기가 압력이 높은 데로 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기포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터지면서 기포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압력이 변화되면 충격을 주게 되는데 그런 충격이 되풀이 되면은 러너하고 버킷을 침식하게 된다. 그거를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림을 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 다른 책에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속에 어느 정도 저압부 내지 진공 부분이 생기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유리되어 그곳에 기포가 형성되든지 일부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유수와 함께 흐르다가 고압부에 도달하는 순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붕괴되며 액화하게 되는데 이때 소음과 충격을 동반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말한다.
얘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말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캐비테이션 현상의 장애. 뭔가 터지면서 충격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충격에 의한 어떤 부분이 생기냐. 소음하고 충격입니다, 키워드는. 소음하고 충격. 수차, 진동, 소음, 충격. 수차의 효율, 출력, 낙차가 저하된다. 러너와 버킷을 침식한다. 수압의 변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러너하고 버킷에 대한 침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양 중에서.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침식. 이 부분이 키워드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 부분에서 흡출관이 뭐였죠? 드래프트 튜브가? 반동 수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낙차가 작으니까 그 낙차에 대한 힘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밑에까지 연결해 준 게 흡출관이라고 그랬죠? 흡출관 입구에서 수압의 변동이 현저해진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캐비테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 그럼 압력을 이제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압력을 변화를 해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러너하고 버킷이죠. 그럼 러너하고 버킷에 대한 대책을 해주든가 압력을 변동을 시켜주든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러너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고 침식에 강한 재료로 러너를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보강한다.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비속도가 커지면은 비속도라는 건 어차피 속도입니다. 속도가 커지게 되면 유량이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침식이 일어나거나 그런 영향이 더 크겠죠.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크게 취하지 않느냐. 흡출관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몇 미터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죠? 예? 10.33m 정도를 넘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에서 8m 사이로 적응을 한다. 그게 되게 되면 비속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흡출관 높이도 10.33m.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도한 부분 부하나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한다. 사실 여기 안에는 이제 대기압으로 운전을 한다. 진공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보시다면 압력과 아니면은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들. 여기 보시면 흡출관이 있으니까 흡출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속도 부분, 그 다음에 러너, 그 다음에 매끄럽게 가공하고 보강한다. 과부하 운전을 피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흡출관 사용 이유. 러너를 방수면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 러너와 방수면 사이에 공간이 비죠. 그러니까 그 공간까지도 낙차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을 밑에까지 더 대지면까지, 그러니까 수면까지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러너에서 방출되는 물이 갖는 운동 에너지, 그 낙차만큼을 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흡출관을 쓴다. 그런데 그 흡출관이 10.33m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캐비테이션 영향.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프란시스 수차, 러너, 수차, 케이싱, 흡출관 이런 부분인데 어디가 러너가 가장 피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카프란 수차에서는 러너 선단, 러너와 접착부, 러너의 후면 등이 특히 많다. 펠턴 수차에서는 제트 노즐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펠턴 수차는 충격 수차거든요. 물을 뿜어내는 거면 뿜어내서 때리다 보니까 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제트 노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이런 버킷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딪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어차피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펠턴 수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카프란 수차 같은 경우는 반동 수차니까 눌러줍니다. 물이. 눌러주다 보니까 이 압력관로에서는 벽면밖에는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러너가 도는 부분에서 눌러주면서 이제 터지니까 그런 러너 부분에 대한 침식 부분이 가장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차의 종류를 설정할 때 충격 수차하고 반동 수차로 나눠지고 펠스 사카로를 해가지고 펠턴 수차, 그 다음에 프로펠러, 펠스, 프란시스, 사류 수차, 카플란 수차,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밑에 쪽에 원통용 수차, 타블란 수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력 발전 같은 데 가시 보시면은 원통용 수차가 쓰는 게 낙차가 낮은 데 쓰는 거니까.
그 조력발전은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 책에 있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써본 겁니다. 아까는 대기압을 넣어서 진공을 파괴할 거 이런 게 없었죠.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써드린 겁니다. 비속도가 나오고요.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것.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크게 하지 않을 것. 침식에 강한 재료로 러너를 제작할 것. 러너의 면을 원활하게 가공하고 매끄럽게 가공한다는 얘기죠. 지금 과도한 부분과 과부하 운전을 가능한 피할 것. 이런 것들은 앞에 있던 내용들하고 똑같은데 추가되는 것들은 대기압을 넣어서 진공을 파괴할 것. 이런 것들도 하나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캐비테인 개수가 뭐냐. 이제 토마 개수라고 해가지고 캐비테인 개수를 물어보는 게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몇 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써주는 것들인데 캐비테이션을 나타내는 개수로서 토마 개수가 작을수록 또는 흡출구가 클수록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기 좋다. 흡출구라는 게 아까처럼 흡출관의 높이죠. 흡출구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10.33m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아까 나왔죠. 보통은 6, 7m 이내로 하고 전압 차이인 경우 2, 3m로 한다. 토마 개수 로는 대기압 수지 10.33 빼기 흡출구 유효낙차라는 이런 공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다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이제 관연도 문제를 보시다면 토마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회전속도 결정 방법. 키워드 6글자가 뭐였죠? 우공비. 책도 있다고 그랬죠? 유정비. 그 다음에 출애그. 자꾸 반복해드립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거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정비, 출애그 외워주시고 옆에 표 그려주시고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표하고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모르면 못 씁니다. 25점이 나왔는데 유정비, 출애그만 알면 쓰시는데 그 6글자를 못 외워가지고 못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수차의 회전속도는 최대 유량과 낙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용 유량, 낙차. 딱 보시면 알죠? 어차피 유량과 낙차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된다. 수력발전소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댐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댐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댐이 얼마나 물을 담을 수 있는지, 예? 소양강 댐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높이가 높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 미국 같은 데는 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댐에서 요 댐으로 넘어가니까 1시간이 변하더라고요. 주가 틀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주 단위별로 이제 날짜 분계선 이제 시간 그 부분이 틀려지니까. 자, 종류. 유효 낙차로부터 종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댐을 설계할 때, 댐의 낙차가 얼마나 생기게 됐느냐. 그러면 거기서, 그 낙차를 이용하기 위한 수차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종비에서 유효 낙차로부터 종류를 결정하고 종류가 나오면 그 종류에 따른 비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수차의 종류를 먼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펠스, 사카러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카플란 수차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원통용 수차가 들어가겠죠. 원통용이 제일 밑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200, 50, 40, 3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2, 5, 4, 3 이것도 자꾸 외워주시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00, 500, 200, 120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 딱 어떤 그레이드가 딱딱 나눠져 있죠. 200, 50, 40, 33, 1800, 500, 200, 그 다음에 120 이렇게 어떤 비율을 딱 보시면은 딱딱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에서 20, 3에서 100, 그리고 4에서 200, 5에서 500, 200에서 1800 정도. 뒤에 가서 좀 보시면은 650이 나오고 250, 150, 250, 350, 그 다음에 25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순서적으로 보시면 50이 중간에 있고 100단위로 증가가 된다. 자꾸 입에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애워집니다. 유효낙차하고 수차의 종류를 결정했죠. 그 다음에 비속도를 한번 볼까요? 유종비라고 그랬으니까 유효낙차로부터 수차의 종류를 결정했죠. 수차의 종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차의 종류를 알아야지 그 옆에 유효낙차를 쓰든 그 옆에 비속도를 쓰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차의 종류 5가지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러고요.
유효 낙차로부터 수차의 종류가 결정났죠. 수차의 종류가 결정났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른 비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비속도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비속도 한계가 어떻게 된다? 1, 2, 3은 그냥 나옵니다. 무조건. 1, 2, 3. 1, 2, 3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50, 150, 350. 예? 그러면 350이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기 1, 2, 3은 그냥 나오고. 외우는 방법들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50, 150, 350. 그럼 350 나왔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고, 350 나왔죠? 그 다음에 2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800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다면 애워집니다. 50, 150, 350, 350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250이 나오고, 800이 나온다. 그럼 50단위로 계속 가니까, 아까 앞에서도 1800이 있었죠? 처음에. 여기도 800.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1, 2, 3은 비속도는 펠톤 숫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여기는 그 유효 낙차에 따라서 비속도가 조금씩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 범위는 작죠. 비속도가. 왜? 펠톤 숫자는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때려주기 때문에. 반동 숫자는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틀려지니까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속도들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속도가. 그 딱 보시면은 이 속도가 오히려 낙차가 낮은데도 속도가 빠릅니다. 반동 수차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요 위에서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밀어주는 양이 적으니까 수차의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낙차가 작은 대신 낙차가 작으니까 힘을 많이 눌러주려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물이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수차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2만, 밑에 H 플러스 20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외우면 다 똑같죠. 그럼 20, 30, 40, 50.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지. 2만 나누기 H 플러스 20, 그리고 여기는 30, 40, 50이다. 펠스 사카라에서 여기는 카플란이나 프로펠러 숫자는 어떻게든 낙차가 작으니까 여기 때의 비속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5개로 나눠졌죠? 여기서는 비속도는 4개로 나눠집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속도 부분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유종 B였으니까 유효 낙차로부터 수차의 종류를 결정하고 비속도를 결정했습니다. 유종 B.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출해 극. 출이 뭘까요? 출력이죠. 이제 속도가 나왔으면은, 예? 유량도 있고 속도가 나왔으면 아까 출력이 나오겠죠. 아까 그 수차의 출력은 유효 낙차하고 물의 유량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효 낙차하고 유량으로부터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P는 9.8 QH. 예? 이게 출력입니다. 물의 유량과 유효 낙차로 해가지고 9.8. 이 변수니까요. 하면 이 수차의 출력이 나온다. 출해극이라고 했습니다. 출해극. 무조건 키워드를 먼저 외워주시라. 출력을 이용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 회전 속도를 구하는 이 수식이 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 바로 P가 여기 나와 있는 P죠. 이 P는 극수가 아닙니다. 출력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NS는 P분의 120F 할 때 그 P는 극수고요. 여기에서 P는 출력입니다. 여러분들 혼돈하시지 않게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P는 9.8 QH. 여기는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요거는 원래는 NX, 비속도는 NP의 2분의 1에 H의 4분의 5입니다. 비속도를 구하는 식에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뒤에 비속도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NS, 비속도는 NS입니다. NS는 NP의 2분의 1에 밑에 H 4분의 5가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수차의 속도를 이쪽으로 넣고 돌려지다 보니까 이게 P의 2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건 이제 뒤에 수차의 비속도를 보시면은 요 수식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시니까 여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유종비 출해극. 출력을 이용해서 회전 속도를 구했습니다. 회전 속도를 구하고 나면은 출해극이니까 극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극이 돼야 될지 4극이 나와야 될지. 자, 수차의 회전 속도로부터 수차의 극수를 구한다. 여기서 스몰 p가 이제 극수입니다.
주파수가 몇일 때, 회전 속도가 얼마면 극수가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극수가 이제 홀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홀수로. 뭐 3.5가 나온다든가 4.5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극수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짝수. 4.5가 나오면 그거보다 큰 짝수가 뭐죠? 6이죠. 3.5가 나오면 4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된다요. 왜? 비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속도. 가장 높지 않고 뭐 근접한 걸 한다든가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얘가 비속도가 커집니다. 비속도가 커지면은 아까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아까 침식도 발생하고 뭐 흡출관에서 비속도, 속도가 커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적절한 비속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엔진 RPM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속도도 RPM 한 4,500, 5,000 RPM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엔진이 터질 것 같죠? 비속도도 속도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비속도를 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수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짝수를 수차의 극수로 결정한다. 그럼 이제 극수가 결정이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회전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서 회전 속도는 1750이 나왔을 수도 있고 1900 RPM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수가 결정이 내게 나면은 정확한 1800 RPM이라든가 3600 RPM의 회전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극수가 작을수록 비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러너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고 발전기에 줄어들어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비속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극수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짝수를 수차의 극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수차의 극수 P를 넣게 되면은 여기 회전 속도가 나온다.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이제 유종비 칠해금 딱 보셨으니까 쓰시기는 하는데 한눈에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한눈에 와닿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수차의 종류를 결정하고 비속도를 계산하고 회전 속도를 계산하고 극수를 결정하고 전격 회전 속도를 한다. 그 옆에 써주시죠. 근데 그 옆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12, 23 2만 나누기 H 플러스 20 플러스 3, 4, 5 생각나시나요? 예? 요거는 이제 순서가 틀려졌으니까 또 틀려지겠죠? 요거는 뭐였죠? 유효낙상. 예? 200, 50, 40, 3, 3.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1800, 500, 100, 200, 100. 그리고 여기는 20이었는데, 펌프 숫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틀려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속도 계산하고, 여기 NS는 뒤에 나오는데, 요거는 반대로 돌려주시니까 보면 되고요. 요거는 N은 P분의 120F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답안지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눈에 한 번에 딱 보여집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에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 과정을 1, 2, 3, 4, 5, 6을 딱 써주는 겁니다. 플로우 차트로. 그러고 나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눈에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쓸 건지를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림하고 도표를 가지고 먼저 쓰시는 훈련을 자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요거의 순서가 뭐라고요? 유종비 7회급. 이걸 딱 정확하게. 근데 6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쓰고 밑에 화살표, 여기 쓰고 밑에 화살표 쓰면 여기 2칸 내지 3칸이 나오겠죠. 그럼 그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써주시고 난 다음에 밑에서는 세부적으로 더 써주신다든가 하면은 양도 늘어납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만 눈에도 더 잘 띄고 답안지 양도 늘어나지만 전달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뻥튀기 하는 부분들도 자꾸 쓰시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특이속도, 비속도,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수식들. 비속도를 정의를 한다. 비속도, 특이속도의 정의. 수차는 러너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서로 닮은 꼴이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특성을 지닌다.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이면.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단위 낙차 1m에서 1kW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수차의 비속도다. 정의를 1m, 1kW 회전수. 그러니까 비속도가 뭐라고? 회전수라고 그랬죠? 회전수는 미터 퍼 킬로와트. 예? 킬로와트가 어디죠? 여기 출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수가 나오고, 여기 메타가 뭐죠? H죠? 이렇게 정확하게. NS는 N, P 2분의 1의
H 4분의 5.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결론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m에서 1kW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가 수차의 비속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정의도 1m에서 단위 출력 1kW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가 비속도다. 공식도 당연히 나오겠죠. 밑에 거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이면.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이니까 크기하고 상관없이 이런 내용들을 써주실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크기는 똑같죠. 크기가 틀려진데 형상이 똑같죠.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1분간에 1m에서 회전수는 비슷하다.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써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또 보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 쓸 때 길게 써주시지 말고 딱딱 끊어서 써주시라고 그러죠. 키워드를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의 수차는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수차의 특유의 속도란 1m에서 1kW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뜻한다. 이거하고 어느 게 더 보기 좋습니까? 밑에 게 더 보기 좋죠. 자꾸 여러분들의 답안지하고 다른 답안지를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속도. 닮은 숫자를 가정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NS는 NP 2분의 1에 H의 4분의 5.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토리첼리 정리를 아셔야지만 되는데, 뒤에서 이제 토리첼리 정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먼저 V는 뭐라고요? 루트 2GH.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식들을 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응용이 됩니다. V는 루트 2GH라고 토리첼리 정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연속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리첼리의 정리로 넘어갑니다. 토리첼리 정리는 이제 속도하고 관련된 수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비속도를 계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하고 관련된 값을 가지고 나서 비속도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리첼리 정리 보였던 두 개의 수차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앞에서 봤던 기하학적으로 닮은 꼴이지만 크기가 틀린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숫자의 첫 번째에 대한 그 속도하고 두 번째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속도를 이렇게 놓으니까 유효낙차분의 2분의 1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H1과 H2의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거기 뭐 P의 2분의 1이 있었죠? 요걸 이제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럼 P, 출력은, P1에 대한 출력은 QH죠? 예? Q는 AV라는 게 뭐라고요? 연속의 원리라고요. Q는 AV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Q에서. 그 다음에 H1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AV가 D라는 거는. AV가 D로 넘어가면 요거에 대한 자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요 H1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제 외워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요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보여드리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는 이렇게 넘어갔다.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갔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하고 2분의 2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자성이죠? 자성이니까 자성을 빼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또 곱해지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죠? 2분의 1이 되고 이런 과정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D1의 자성인데 여기서는 D1을 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속도를 가지고 출력을 가지고 이제 D를 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흐름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D가 나왔고 거기에서 2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 4분의 3에서 이제 또 아까 5분의 4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4분의 5가 이제 2분의 1과 4분의 5 부분 이제 보시면 회전수는 N은 D분의 V니까
또 여기서 n을 가지고 아까 나왔던 수식을 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d1분의 d2 이 부분이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곱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4분의 3에다가 요걸 곱하게 되면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에다 4분의 2를 더하니까 4분의 5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P1분의 P2가 2분의 1이 된 거고, 아까 여기 2분의 1하고 4분의 5 나왔는데 이 P가 위로 올라가고 이 H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N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NS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분의 5인데 H2에는 1, P2에는 1을 더하고 N2에는 NS를 곱하면, 대입을 하면은 NS가 되니까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NP의 2분의 1에 H 4분의 5가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비속도 펠스 사커렐의 12, 23, 2만에다 20, 30, 40, 50 여기 부분 앞에 에어지입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12, 23은 똑같아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50, 150, 350 나오고 350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350이. 그 다음에 350보다 작은 25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800이 나온다. 이것도 자꾸 반복하시면 비속도 한 개는 나오는데 사용낙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처음에 H 어떻게 되죠? 250, 43, 1800, 500, 200, 100 그리고 20 나왔었죠. 그걸 또 암기를 해주시면 여기 낙차를 옆에다 또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암기해서 답을 쓰기 때문에. 이제 펠턴 숫자, 프란시스 숫자, 사르 숫자, 카플란 숫자, 프로펠러 숫자 각각의 5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턴 숫자는 충격 숫자니까 노즐로부터 물을 뿜어가지고 그 충격력으로 회전력을 얻는다. 그래서 경부하 시에도 효율 제어가 적다. 비속도가 작기 때문에 고낙차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속도는 낙차가 낮을수록 높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죠. 프란시스 숫자는 여기 프란시스는 옆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그래서 수압관에서 유입된 고압의 물이 안내 날개를 통해 러너의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 속도를 올린 다음에 반동력으로 축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유출될 때 반동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란시스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프란시스는 옆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반동력으로 눌러준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르 숫자, 러너의 축을 경사된 방향으로 통과하는 숫자. 프란시스 숫자하고 카플란 숫자를 혼합한 모양이다. 프란시스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카플란, 원통형 카플란도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경사된 방향이니까 조금 더 틀려지는 거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기본서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프로펠러 숫자, 러너 날개가 고정된 것도 있고 러너 날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날개가 비행기가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아갈 때는 날개가 옆으로 되는데 빨리 돌아가면 날개가 더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러너 각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원통력 숫자는 숫자하고 발전기를 하나로 묶었다. 이게 바로 조력 발전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전악차일 때는 발전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숫자를 돌리면서 발전이 같이 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초전악차용이다. 조력 발전에 쓰여진다. 그래서 원통력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2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써주시면서 그림도 좀 그려주시면서 전체적인 숫자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럼 숫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숫자를 쓸 거냐? 자동차를 고를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 예? 2륜으로 쓸 건지, 4륜으로 쓸 건지, 승용차를 살 건지, 아니면은 화물차를 살 건지 틀려지죠? 여기도 전악차에서는 비속도가 더 큰 숫자를 선정한다. 비속도가 작은 숫자를 선택하면 회전 속도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의 회전 속도가 빠른다는 얘기는 기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악차에 쓰던 기기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가 커지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니까 전악차에서는 비속도를 큰 걸 해가지고 기기를 작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낙차에서는 비속도가 작은 수차를 하다 보니까 고낙차에서는 기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낙차가 커지면 그만큼 어떤 에너지도 커지니까 얘가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비속도는 작지만 더 튼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속도가 큰 수차를 선택하면 회전 속도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니까 비속도가 작은 수차를 하면서 더 튼튼한 수차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꾸 연상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석의 원리, 베르누르의 정리, 토리첼리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석의 원리에서는 Q는 AV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베르누르의 정리는 H 플러스 W분의 P는 2G분의 V자성은 H다. 요 공식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WG라는 게 이제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또 틀려집니다. 여기다 WG를 곱한 게 있습니다. 그럼 WGH겠죠? 여기다 WG를 곱하게 되면 W는 없어지니까 PG겠죠? 그래서 WG를 곱하게 되면 이 G는 없어지니까 WV 자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WG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 있는 수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생략을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최종 결론은 이거다. 결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리첼리의 정리는 V는 루트 2GH. H 플러스 W분의 P분의 2G분의 V자성은 H. 그럼 V자성은 2GH. 여기 나오죠, 이렇게. 2G가 여기 올라오면 V자성이 되죠? 예? 그러면은 2GH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없어진 게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토리첼리 정리를 알기 위해서는 베르누르의 정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 수식에서 요거 부분이 없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계산한 게 이 수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연속의 원리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베르누르의 정리도 그림, 토리첼리 정리도 그림. 그림이 빠지면은 단팥빵에 팥이 빠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A 지점은 넓습니다. 넓으니까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이 지점은 작습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키르이호프의 법칙, 1법칙에서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대한 유출된 양은 같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얘도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간 물의 양이냐, 여기서 나온 물의 양이냐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면적이 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속도가 더 빨라져야지만 그 물의 양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평균 유속과 단면적하고 관계가 바로 연석의 원리다 이거죠. 연석의 원리란 뭐다? 밑에서 설명하면 관로나 수로를 흐르는 물의 양은 같다. 물의 양은 같다. 이게 연석의 원리입니다. Q는 AV다. 이게 연석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베르누르의 정리. 여기선 어떤 게 나왔느냐?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H, 압력, P, 속도, V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건 뭐다? 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앞에는 물의 유량이 일정했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속도 부분이 또 일정하게 됩니다, 또. 베르누르의 정리는 위치 수도하고 압력 수도하고 속도 수도의 총합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치 수도는 원래 WQH고 속도 수도는 압력 수도는 QP고 속도 수도는 WQV 자성분의 EG는 WQH에서 WQ가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WQ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H가 나왔고 여기는 W분의 P가 나왔고 여기는 EG분의 V 자성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높이 H가 나왔다. 이렇게 나온 게 바로 9.8QH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거를 내용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결론은 뭐다? 여기서는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H 플러스 WP분의 2G분의 V자성은 H. 베르누르의 정리.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토리첼리 정리는 그림. 요것도 똑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H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틀려집니다. 여기 뭐죠? 압력이죠? 여기도 압력이죠? 여기는 이제 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차는 무한 높이. 아주 큰 수차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조가 아주 큰 수조다 보니까 이 물의 높이는 여기서 아무리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속도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물의 양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요건 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양강 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양강 댐의 수차문을 조금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의 양이 뭐 변하나요? 급격하게 안 변하죠?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용을. 위 그림과 같은 수조에 베르누르의 정리를 적용합니다. 토리첼리 정리 때는 뭐를? 베르누르의 정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의 위치하고 압력하고 속도하고 여기서의 위치하고 압력하고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P1과 P2는 대기압으로 서로 같고 압력은 일단 같다. 그러니까 얘는 같다라고 두고 V1은 V2에 비해서 매우 느리니까 V1을 0으로 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V1을 무시하니까 여기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날아갑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또 없어지겠죠? H1하고 H2 나온 거를 H로 든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빼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H1하고 H2를 빼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에 대한 어떤 위치가 나오겠죠? 힘의 에너지가. 왜? 여기 H1하고 H2를 빼면 여기 나오는 지점하고 여기서 그 위치 수두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위치 수두, 압력 수두는 같다고 했으니까 거의 무시가 되고 그러면 여기 부분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H1-H2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는 같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H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H가 나오고 그거는 2지분의 V2의 자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V2의 자성이니까 2G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V2는 루트 2GH가 나왔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실 때 얘는 수조가 아주 크다. H1하고 H2를 놓고 요게 H입니다. 요게.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압력과 압력은 같고 이 V1은 0이다. 요 V1은 0이다. 여기 부분이 날아간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기 때문에 없어진다. 여기하고 여기를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V는 루트 2GH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림만 생각하시면 연석의 원리도 그림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르누르의 정리는 이제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수발전소 효과입니다. 양수발전소는 경부하 시 잉여 전력을 사용하여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양수발전기가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양수발전의 목적은 뭐냐? 가치가 낮은 전기가 뭐죠? 심야 경부하 시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가치가 높은 전기, 피크 시에 첨두부하를 담당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첨두부하 이런 내용들 나왔으니까 건설 지점 선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양수로 인해서 하류 발전소에 영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전체로서 발전량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것, 풍부한 양수용 전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 풍수기나 경부하 시에 소정의 양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가 있고 물을 방류를 하더라도 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평 양수, 무주 양수, 그 다음에 삼랑진 양수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용량들도 20MW짜리, 뭐 30MW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양수발전소 유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싸니까 이제 양수를 안 해놨는데 이제 워낙 발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수발전의 기능과 특징. 경부하 시 잉여 전력을 흡수하고 중부하 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교통사고 시 운전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력 확보, 그 다음에 운전율 향상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무효전력 공급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양수발전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무효전력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변동부하에 대한 공급력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발전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기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처럼 양수발전소 기기가 축이 어떻게 되냐. 텐던식, 별치식, 가역식 해가지고 축의 형태에 따라서 나왔죠. 유량을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냐. 순양수식. 유량 확보 여기 보시면
운영 방식에 대한 확보, 기기 형식에 대한 구분. 구분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량, 운영 방식, 기기 형식. 유량은 이제 순양수식이냐, 혼합 양수식이냐, 운영 방식은 일간 조정식이냐, 주간 조정식이냐, 계절 조정식이냐, 기기 형식은 별치식, 텐덤식, 가약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량 확보는 순양수식. 발전하는 데 사용되는 상부 저수지의 유량은 모두 양수된 유량이다. 그러니까 상부 저수지에 자연 유량이 없다는 얘기죠. 위에서 흘러내리는 유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합 양수식은 위에서도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간 조정식, 주간 조정식, 계절 조정식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기 형식은 아까처럼 텐덤식, 별치식, 가역식, 별치식, 직결식, 가역식 이렇게 보시면 그림은 여기서 생략됐지만은 그 MG에 대한 그림이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발전 전동기 기동 방법은 이제 제동건선을 이용한다든가 동기 시동기를 이용한다든가 직결 전동기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동건선을 이용하는 부분, 동기 시동법을 이용하는 부분, 직결 전동기를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요. 제동건선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생각이 나실 겁니다. 회전자에 여기 보시면 회전자에 여기 돌굵기 같은 거 요 안에 제동건선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제동을 해주는 부분이었었죠. 근데 그 제동건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전압을 발생시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압을 100% 다 발생시킬 거냐 아니면 반만 발생시킬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에 그 권선을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에서는 그런 전압하고 권선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은 전전압을 인가할 거냐 아니면 반전압을 인가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건선을 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분할건선이 똑같은 게 있는데 변압기 분할건선을 시동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제동건선에는 전압과 분할건선으로 나눠지는데 전전압이나 반전압이냐 분할건선이냐 변압기 분할건선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동건선법의 전전압, 반전압, 분할건선, 변압기 분할건선 이것들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시동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결전동기에 의한 시동법이 나옵니다. 동기시동법은 동기로 시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전전동기를 정지 시에 다른 발전기와 전기자를 접속해놓고 동기가 뭐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유도는 한 놈이 움직이면 뒤에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도는. 그러니까 양기기 다 여자를 해가지고 발전기에서 기동하는 부분 발전기가 돌기 시작하면 전동기가 돌기 시작하고 동기 속도가 만들어지게끔 그래서 얘는 다른 발전기하고 연계돼서 다른 쪽에서 계자를 여자를 해가지고 같이 돌린다. 계통이나 기기에 아무런 충격이 없고 이런 부분 동기 인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대용량 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얘 같들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같이 돌아줘야 되니까 크기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용량 기기에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기동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좋지만 금액이 비싸지겠죠. 동기 시동법 같은 경우는. 그다음 직결 전동기에 의한 시동법.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동기를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건선형 유도 전동기를 발전 전동기에 직결하여 기동을 가속시켜서 계통의 동기 인입하는 방식이다. 전동기가 하나 또 달려져야 되니까. 아까 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제동건선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회전자 안에 제동건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동기시동법이나 직결전동기는 뭔가 하나가 더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를 하나 더 달아서 같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전동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같이 돌려주거나 아까 제동건선은 그 제동건선에 어떻게 건선을 하거나 전압을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제동건선 자체로서 발전을 시켜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계통에 동기인입하는 방식이다. 대용량 기기 같은 경우 이게 충격이 덜해지니까 동기인입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해지니까 동기시동법을 많이 쓴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리는 뭐다?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동건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바깥에다 어떤 기기를 달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다느냐 동기기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같이 돌려주느냐 아니면 전동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같이 돌려주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수발전소. 가역 펌프 수차가 뭐라고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이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앞뒤로 움직여줄 수가 있다.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이리스터 그림 그려놨었죠? GTO 인버터 있었죠? 인버터가 있습니다. 사이리스터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 시에는 수차로, 양수 시에는 펌프로. 이게 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개의 러너를 통해서 같은 영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가역 펌프 수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펌프하고 수차를 공용함으로써 건설비가 절감되고, 펌프와 수차의 회전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프란시스형이 보통 채용되고 있다. 프란시스 같은 경우 옆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고 그랬죠? 펌프와 수차의 특징을 공용하기 때문에 수차 전용기보다는 특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운전 상태의 변화 시에는 정지한 다음에 다시 회전함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역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올려줄 때는 펌프만, 밑으로 내릴 때는 발전기만.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그 부분이 나왔었죠. 발전과 펌프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때는 이제 GTO 인버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이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최근 기술 동향은 이런 가변속 양수발전, 양수발전에 대한 부분을 출력 조정이 가능하게끔 양수시 펌프의 회전수를 가감속할 수가 있고 가이드밴드를 조절해가지고 압력도 조정할 수가 있다. 특징, 이렇게 양수시에 AFC 운전도 가능하다. 심야 경부하 시에도 AFC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시와 발전시 회전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된다. 여기 보시면은 입출력에 관계없이 무효전력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도가 향상된다. 아까 양수발전에서 무효전력 제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파수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효전력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양수발전도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심야 경부하 시에는 양수발전을 이용해서 개통에 대한 것들을 조정도 가능하다. 이제 해수 양수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어떤 거냐? 바닷물을 퍼올려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바닷물을 퍼올리다 보면 단점이 있겠죠?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바닷속에 있던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딸려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장점은 밑에 저수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바다는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점. 바다를 하부 저수지를 이용하니까 하부 저수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설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바닷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량에 의한 제약이 없다. 해안의 지형에 따라서 수요지 부근이나 기저부하형 전원 부근에 건설이 가능하니까 개통 운영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수요지 부근에 바다 하수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바닷물이니까 이제 어떤 침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바닷속에 있던 어떤 해양 생물이 들어오면서 어떤 압력관에 붙을 수도 있겠죠. 러너에 붙을 수도 있을 거고 바닷물에 의한 부식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 생물의 부착이 예상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수의 비산으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배에도 보시면 전기를 흘려줍니다. 배 밑에다가. 왜? 배가 항상 바닷물 속에 있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양 생물이 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전기를 살짝 흘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해양 생물이 부착을 못 합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도금을 해줍니다. 배 밑에 부분은 보시면은 거기에서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도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를 좀 쓰다 보면은 이제 배가 부식이 되는 부분이 밑에 부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조선소고 같은 데 와가지고 한 번씩 수리할 때 그런 것들을 밑에를 이렇게 더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바닷물 이용하는 부분에는 이런 양수발전 같은 데는 거기 전기를 살짝 압력관으로 흘려준다든가 하면은 그런 해양성물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수조의 기능과 종류 설명. 키워드가 뭐였어요? 단차 수제,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이제 토막에서 이런 것들 나왔었죠? 캐비테이션에 정의가 있었죠? 어떤 압력 부분에 대한 것들. 수차의 회전속도 결정 방법. 6글자가 뭐였죠? 유정비, 슈레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으시게 되죠. 제가 보기엔 한 50일이나 2달 전부터 하시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안 됐을 때 한 달 전부터는 무조건 계속 이런 키워드를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유종비 7회급, 수차의 특이속도, 비속도 할 때는 뭐, 수차의 종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펠스사카라를 무조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력에선 펠스사카를 모르시면은 그다음부터 뭐 비속도도 안 나오고 유효낙차도 안 나옵니다. 연속의 원리를 알아야지 베르누르의 정리가 나오고요. 베르누르의 정리에서 수두 세 가지가 뭐였죠? 위치 수두,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 수두, 뭐였죠? H, 속도 수두, 위치 다음에 압력이니까 압력 수두, W분의 P, 속도 수두, 2지분의 V자성은 H다. 그래서 2지분의 V자성 H 해가지고 그게 V는 루트 2JH가 나온 게 바로 토리첼리의 정리다. 연속의 정리는 뭐다? Q는 AV다. 양수발전의 기능과 특정 이런 거, 가액펌프 수차의 정의, 특징, 양수발전 동향 이런 것들은 뭐 양수발전소도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차의 회전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빈도수가 더 높았습니다. 양수발전보다는. 양수발전이 이제 최근 동향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차 부분을 설명드리고 수력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원자력, 그 다음에 총론, 기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